안녕하세요. 서정희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이제 올해 한 해도 한 달 남았군요. 자, 우리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종합 점검을 해볼 때가 됐는데요. 오늘부터 앞으로 한 4주 동안 우리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분야별로 좀 점검을 해보고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니어제는 정덕구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 이사장님은 사실 한 20년 전에 우리가 외환위기 막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제재정부 차관하셨나요? 그러면서 IMF 협상단 대표로 가셨어요. 진짜 비장한 마음으로 가셔서 아마 했기 때문에 요즘 또 위기가 온다 이렇게 했는데 나름 색다른 마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감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는 단계에서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국내 체제가 무너지는 이런 단계였다면 지금은 이 국내 내부에서 모든 것들이 어떤 동력을 상실하면서 주저앉는 그러니까 20년 전의 위기가 어떤 태풍이나 홍수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호수가 바짝 말라가지고 바닥이 다 보이는 이런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뭐 위기감은 비슷하지만 위기의 원인과 처방도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일단 첫 번째 소득주도 성장 이거 뭐 제일 말이 많았는데요. 뭐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잘못한 것은 어떤 자기 시각의 정리에 실패했잖아. 현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그 생태계적 침하 현상이라고 하면 원인적 처방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는 잘 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득권자들이 웅크리고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걸 뺏어서 그 사회적 실패자 또는 사회적 약자한테 돌려줘서 또는 현 정부의 지지층. 지지층.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새로 창출된 소득이 아니라 이전 소득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자체에서 이제 출발점부터 잘못이 있었다고. 그게 좀 허구스럽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론 아니냐 이런 그렇죠. 지적을 많이 그러니까 하죠. 기업이 투자를 해도 고용이 늘지 않고 그것이 낙수 효과에 의해서 가계 부문의 소득으로 귀결되고 소비가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이 깨져왔는데 그걸 거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건데 결국은 거꾸로 해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지금 1년 반 후에 나타난 오늘의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가 또 내세웠던 게 이제 혁신성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마침 또 혁신은 또 딱히 지금 뭔가 확 드러나는 성과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 혁신이라는 것이 되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우리의 주력 산업인 12개 주력 제조업 그 밑에 사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중국이나 경쟁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부가가치 사슬 내부 구조에서 업스트림으로 상위 개념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가 이제 하나의 혁신 개념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게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종 간의 교배 즉 협업체제를 통해서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시대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기업의 경쟁 구도가 협업 체제로 바뀌고 특히 정부와 기업 사이의 협업 구조가 협력 구조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적인 것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정부만 나선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장이 움직여져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대기업을 빼놓고 했으면 그럼 중소 중견기업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산업이 신산업이 등장해야 되는데 지난 1년 반 동안에 어떤 그 중소 중견기업에서의 혁신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혁신 성장이라는 것은 지금
겉돌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을 뭐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좀 원론적으로 혁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그냥 정부가 정책으로 새로운 걸 갖다 입히면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가요? 뭐 원래 혁신의 주체는 민간 기업이 하는 거죠. 그렇죠. 민간 기업이 상실되어 가던 다이나믹스를 다시 되찾기 위한 혁신이죠. 그렇죠. 그는 생태계적으로 보면 생성, 성장, 그다음에 노화되죠. 다시 혁신하죠. 거기서 다시 이것이 재노화되고 소멸되면 네네. 이것이 생성되는 네네. 하나의 순환 체계 내부에서 네네.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게 노화된 것을 다시 이어서 다시 이 재생성 과정에 투입하는 네네. 이런 과정이 성장 궤도에 그렇습니다. 있어서의 혁신인데 그냥 가장 정치권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 혁신을 항상 창조적 파괴와 혼동을 한다. 근데 대개 혁신계라고 그러죠. 우리 정치의 혁신계에서는 이걸 창조적 파괴를 가장 중요한 하나의 혁신의 수단으로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기존 것을 밀어내고 새 것을 넣는다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아주 차밍해 보이는데 네. 경제에서는 아날로그를 밀어내기 위해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듯이 그것이 시장을 통해서 시장이 억셉트를 하면 아날로그가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권은 짧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뭘 보여주려니까 서두르게 되고 의도적으로 정부가 이제 뭘 개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파괴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네네.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창조적 파괴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얘기는 은마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이거 부시는 사람이 있고 설계 도면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다시 짓는 사람이 있고 이걸 분양해서 파는 사람이 있고 네. 이 사람들이 협업 과정을 통해서 이런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은마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로 재창출되는 것이다. 네. 근데 거기는 반드시 시장 그렇습니다. 기능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네. 또 하나는 5년 단임 대통령이 네. 이 전 과정을 어떻게 하려고 네. 창조적 파괴를 운운하느냐. 네. 이런 논쟁을 대통령 관저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러셨군요. 예, 근데 여하튼 간에 되게 창조적 파괴가 혁신이다. 네.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은 급하고 자기 때로 물어붙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자꾸 손을 대고 가격 기구에다가 자꾸 손을 대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훼손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공정경제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정경제는 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국정의 과제죠. 네네. 우리 사회가 박정희 대통령도 요것만 달랐지 등소평의 흥묘 백묘와 사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 거꾸로 하든 바로 하든 결국 서울로만 가면 된다. 네네. 해서 그 많은 면에서 질서를 어우러뜨리면서 네. 어떤 그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선택에 따라서 이 재벌을 키우고 또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있어서 끊임없는 과제를 제시했는데 네. 그 남아있는 과제가 재벌이죠. 재벌이 이제 2세에서 3세, 4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과연 불공정한 것이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시장 체제 하에서 네. 대기업 총수가 한마디로 해서 임금님처럼 모든 걸 결정하는 이런 체제가 가능하겠느냐 네네. 하는 기본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기본 전제가 있다고. 네네. 그것이 이 공정경제가 기업과 정신과 융합되지 않으면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실패한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지난 1년 반 동안에 정확한 평가를 우리가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기업가 정신을 굉장히 취약하게 만드는 역할만 했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정치 이념에서 보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배력, 네. 정치적 지배력을 억제하려고 하는 힘은 항상 존재하는 거죠. 네. 어느 정부나.
그래서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항상 기업과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정부 정치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긴장 관계를 넘어서 네. 적대 관계로 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우리가 한 줌밖에 안 되는 경제를 가지고 네. 그걸 쪼개서 거기서 서로 반목해서 네. 무엇이 남겠느냐 네.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결과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이 새 정부가 여러 가지 너무 이 생체 실험하듯이 우리 경제를 놓고 너무 실험을 많이 했다. 조금 좀 조심스럽게 다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 또는 포용 성장 쪽에 대해서 강한 집착. 그래서 현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뭐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 내년이나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의 좀 불편함이나 어려움 이런 게 계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큰 추세선에서 보면 네. 뭐 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에 우리가 침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큰 그 물줄기에서 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니죠. 네. 이거를 좀 빨리 진입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일자리 정책을 세우면서 거기다가 고임금 정책을 쓰면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계산 때문에 네, 네.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때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왜 최저임금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목을 매었는지 나 같으면 예고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매년 5% 플러스 알파 또 한다. 뭐 물가 상승이 됐든 네. 뭘 해서 예측 가능하게 갔으면 네, 네. 이 기업 사회가 거기에 자기 스스로 자기 적응력이 생겼을 텐데 자기 적응력 없이 그냥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정책적인 우를 범하지 않았나. 근데 최저임금이 이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 주자처럼 등극시킨 거. 네, 상징이 돼버렸죠. 그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다. 네네. 자기들이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안전망 체제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네. 왜 가격을 먼저 건드렸느냐. 네. 시장의 가격을 건드리니까 시장에서 발작을 일으켰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반격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우리 정책 전문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네. 그 양반들이 왜 그랬을까? 결국 이 경제 정책이 과잉 정치화, 과잉 이념화 되었지 않나. 그러니까 이념의 테두리는 유연성이 없습니다. 네, 네. 거기는 이제 성골, 진골, 반골만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그 이념적 하나의 그 기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정책을 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밖에 네. 없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 스스로의 실력을 한번 정확하게 직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산업 경쟁력이 지금 많이 약화됐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IT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을 키웠죠. 네. 주력 제조업들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유지됐어요.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고임금 정책으로 간 건 사실이에요. 왜? 국민들의 복지를 증가시켜야 될 하나의 정치적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럼 고임금 정책에 가장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제조업이죠. 네. 근데 제조업을 유지하면서 이 고임금 정책을 유지하려면 부가가치 사슬 내부에서 최고 업스트림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노조 때문에 우리는 조립산업에 머물렀죠. 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배 만드는 회사 조선공업에 있어서도 보면 이제 중국이 그걸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면 그 다음 단계가 선박 디자인, 네. 선박 통신, 선박용 엔진, 네. 선박 페인트 네. 등 그 다음 단계의 업스트림으로 치고 올라갔어야 돼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서 바꾸려고 할 때마다
노조라는 것이 네. 압력단체로 돼서 정치는 표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때그때 구조조정을 못했어요. 네. 네. 또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그걸 노조하고 싸워서 그걸 하느니 그냥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가면서 네. 새로운 그 강력한 이 기업가 정신을 네. 발휘하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네. 우리는 그 안에 부가가치 사슬 내부 안에서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올 한 해 경제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부분이 경제 정책 관련된 인사입니다. 사실 이 문재인 정부 첫 인사를 보면 하여튼 청와대 쪽에 이제 인사들이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새로 내정이 됐습니다만 기획재정부 물러나기도 돼 있는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있고요. 너무 이게 좀 불협화음이 좀 있었어요. 정치권과 관료권, 정책 라인이 정치권에서 나온 정책 관료와 정통 관료 출신들의 그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매번 그렇게 됩니까? 결국은 결국은 인사 정치적인 주도권 싸움이죠. 주도권 싸움이죠. 우리 아직도 관료 사회는 정책 관료들이 아주 잘 육성돼서 크고 있습니다. 네, 훈련받은 사람들 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등용하면 이념적 추구자를 만들 수가 없죠. 짧은 시간에.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념적으로 충실한 사람들을 정치권에서 투입을 하다 보니까 네, 네. 기존에 있던 정책 관료, 길러낸 정책 관료들이 배제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안이 딱 벌어졌을 때 이념이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냐 했을 네. 때 정치는 이념을 따르죠. 왜? 거기엔 표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시경제, 산업정책, 이 모든 중요한 결정에 상당히 그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네. 정통 정책 네. 인맥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잠깐 들어왔다 나갈 수밖에 없는 정치권, 선거에 떨어진 사람이 다음 선거에 나갈 동안에 잠깐 머무르는 곳으로 정책 관료의 자리가 메꿔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상황이 편안할 때는 별 표가 안 나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오면 정책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오판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네, 네. 김동연 부총리의 그 나름대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시장을 지키기 위한 참 외로운 투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관료로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충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영혼을 살피려다가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친 결과가 됐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의 정치적 소신과 이념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김동연 부총리는 자기가 평생 동안 갈고 닦은 자기 나름대로의 경제관이 있고 또 경제 정책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관료는 영혼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관료는 영혼의 주체가 아닙니다. 관료라는 것은 기술자죠. 네, 정책 기술자입니다. 프로입니다. 네. 프로는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김동연 부총리가 프로 정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아마 이념가들의 압박에서 본인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의 외침은 남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올해를 돌아봤는데 결국 이제 걱정되는 건 내년인데요. 미중, 이 충돌, 예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무난하게 극복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난하게 봉합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보기에는 무역전쟁이지만 내용은 기술전쟁이고 미국은 이것을 하나의 세큐리티 문제, 안보 문제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미국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해서 서로 간에 스로트 카트 컴피티션, 즉 목을 따는 서로 목을 따겠다고 덤비는 이런 그 전쟁이 진행 중인데 아마도 이번에 아르헨틴에서 이루어진 G20에서 중국이 상당히 저자세로 뭔가 봉합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 제스처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나 절대로 트럼프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기술 거래의 불공정성을 완전히 시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다음 단계는 금융으로 치고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퇴조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내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이 칼자를 쥐고 있는 셈이고요. 중국이 상당히 그 악영향을 받을 거로 이렇게 전망이 되시는군요. 지금 현재도 중국 산업 내부에 내상이 속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시진핑 리더십이 흔들리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도입부로서 그 큰 총론의 평가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 어렵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교훈을 삼아서 좀 새로운 출발을 다시 했으면 합니다. 오늘 정덕구 이사장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해 해석학의 통찰을 들어보는 월드 나우 시간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 경제학자들은 새롭고 중요한 경제 지식을 생산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지식을 대중과 연결시키는 경제 저널리즘에 한번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런던 대학의 티아고 마타 교수의 관련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We don't usually think about the professionals of communicating economic ideas, the journalists. What we found was that economic journalism means very different things in different countries. So in France, as in Brazil, journalists are credentialed. And in the case of France, there is an association of economic journalists and financial business journalists. They have a very vibrant discussion about economic theory and what kind of economic theory is taught in public schools and in the public school system. And I think part of that has to do with the kind of economic reporting that they have, the fact that they have these credentialed experts that have an understanding of discussions internal to economics. Because the economies are so different, there is not, in all of them, an equal need for financial and business reporting. So we see a very, very long history of business and financial reporting in the UK, and to a large extent also in the US. So the UK has some of the oldest titles in business and economic journalism. The Economist since 1843, the Financial Times, and as a result, they've kind of created this space of financial and business journalism. And they are a treasure of different ways in which journalists have made themselves relevant to the political economy of Britain. And we find in the history of these publications and in the traditions that they've created a very good baseline in which the current discussions in the UK are happening. The best economic journalism is the one that is able to coordinate and manage this encounter between different actors, the public, the experts, and bring them to construct actionable knowledge. 다양한 경제 주체들, 경제학자들, 정책 담당자들, 이 모든 플레이어들을 하나로 묶어내면서 시장의 조화로운 진행을 위해서 우리 매일경제TV는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더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